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조정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코스피 어느덧 2,500선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주들의 조정,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2차 전지주의 변동성이 눈에 띈 한 주였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미국 경제 대비해서 생각보다 약한 중국 경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때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모두 공존하는 시장이었는데요. 이번 주 미 증시는 잭슨홀 미팅과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 역시도 이와 함께해서 변동성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와 변동성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물론 이후에 인사이트까지 모두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이후에 인사이트도 함께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월요일장 증시 8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김세영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일 미국 시장 좀 볼까요? 네,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고에 위안의 디폴트 위기가 겹쳐서 중국에 대한 우려가 점차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주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또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조정 장세에 진입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연준의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었죠. 인플레이션이 조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감이 조금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서 이제 기술주들,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물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난 목요일 2007년 이후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던 그런 수준에 근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 돌파를 하지 못하고 10개월 내 최고치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시장은 이번 주에도 주목을 해야 될 이벤트가 두 가지를 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함께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빅 이벤트죠. 빅 이벤트인 이 잭슨홀 미팅에 투자자들이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 잭슨홀에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연방기금 금리가 과연 얼마나 더 올릴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금리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이것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텐데, 최근에 발표된 이제 7월 FOMC 의사록에서 시장 예상보다 조금 매파적이었던 거를 좀 고려를 한다면은 앞으로 파월 의장은 조금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재강조할 가능성이 높겠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또 잭슨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에 좀 확실히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난해 밝혀주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좀 일축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발언 직후에 또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지난해 10월까지 또 증시가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일명 이런 잭슨홀 쇼크에 빠졌다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간 25일 금요일 11시에 이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과연 이 경제 전망을 주제로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한 가지 더 큰 이슈가 있죠. 파월 의장 연설에 이어서 또 인공지능 최고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현재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5월에도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그때 이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주가만 폭등한 게 뿐만 아니라 AI 관련주, 또 반도체주, 기술주들까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주면서 글로벌 증시에도 좀 훈풍을 불러왔습니다. 올해 또 엔비디아의 주가 같은 경우는 거의 200% 이상 현재 급등한 상태인데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공개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현재 엔비디아의 이 GPU의 공급이 수요를 훨씬 더 뛰어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은 긍정적인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주가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겠죠.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좀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감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추가적으로 현재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업체죠. 이 ARM이 9월에 미국 나스닥 상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미국 상장을 앞둔 이 ARM과 핵심 투자 협상 중이기도 한데 고객사로는 애플,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렇게 빵빵한 반도체 업체들이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올해 IPO 중 최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 현재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추정 기업 가치는 640억 달러, 약 86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좀 IPO를 통해서 만약에 상장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시장에서도 큰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현재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 상승에서 엔비디아 완전히 대장주 역할을 했고 최근에 반도체 지수가 좀 내려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들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조정폭이 이렇게 강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500불, 어떤 데는 500불 이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서 자 실적을 좀 잘 보자 이렇게 어떻게 시장에 또 반등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고 있고요.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말이죠 테슬라 고점 대비 벌써 30%가량 이렇게 빠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이런 주요 기술주들이 이번 주 내내 또 약세를 지속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주가 주를 이루는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에만 무려 2.6% 가까이 빠지면서 작년 12월 이후에 무려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무려 1.7% 하락을 하면서 6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하락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올해 들어서 최단기 하락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다시 한 번 더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죠. 이익 마진이 다시 한 번 더 줄 것이다. 이러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동안의 기술주가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조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최대 내연기관 전기차 신상 시장인 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위기의 흐름이 나타내지면서 금융위기에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연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오늘장 같은 경우 루시드, 리비안 같은 경우도 전기차 주들이 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에 더불어서 지금 베트남 전기차 관련되는 뉴스도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은 이 빈테스트를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기자동차 회사인 이 빈테스트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좀 말이 많습니다. 시총 같은 경우에 미국의 자동차 B3를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고품 논란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주면서 지난 상장한 15일 이후에서 계속해서 주가는 급등락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테스 주가는 17일 날은 무려 33%가량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틀째 또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주가는 46%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와줬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약 460억 달러 규모로 주요 자동차 회사들과 현재 계속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죠.
월가에서는 지금 이제 결국에는 계속해서 빈패스트가 뭐 급락세를 보일 거다 이런 말들이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다시 한 번 더 이 빈패스트가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자, 이렇게 빈패스트가 조금 시장에서 화두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이 중국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지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이어가다 보니까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중국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알리바바, 징둥닷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핀투어투어 같은 경우도 3% 이상 미끄러지는 흐름이 나타내줬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죠. 이 샤이펑의 주가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좀 기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분기 손실이 조금 예상보다 컸다는 소식에 뉴욕장에서도 주가가 4% 이상 빠진 흐름이 나타냈고 지금 중국 전기차 3사 같은 경우도 급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중국 종목들은 좀 당분간 경기가 좀 안 좋은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베트남 전기차 빈패스트 여기도 그랬지만 중국 관련주 상당히 그 변동성이 크네요. 이게 무슨 코인인지 주식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자 암호화폐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시장 어땠습니까?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번 주에 좀 많이 급락을 했던 흐름이 나타났었죠. 미국에서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긴축 우려감이 불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좀 부동산 위기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장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지난주 17일, 18일 엄청나게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이제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도 계속해서 지금 연기가 되어진 상황이고 FOMC 7월 의사록 같은 경우도 조금 추가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상당한 수준의 흐름이 나타내주면서 비트코인도 조금 약세의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중국 이런 경기 흐름이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좀 3개월,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좀 행보장이었던 이런 가상자산의 시장이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8일에 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주면서 시장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내줬는데 3,900만 원대에서 지금 3,500만 원대까지 빠진 흐름이 나타났죠. 그렇지만 이번 주에 또 파월 회장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변동성이 큰 장이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좀 회의까지는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느낌이 있을 정도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이 많이 뛰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랑 방향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했던 거에 이제는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든 이런 국면이긴 하지만은 하락 국면에서 약간 헤매고 있다. 그걸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리플하고 바이낸스 소식까지 마저 들을까요? 네, 지금 SEC 같은 경우에 리플 소송 담당 재판부의 일부 결정에 대한 또 중간 항소 신청서를 제출을 하기도 했었죠. 법원 같은 경우는 이 중간 항소 신청을 승인을 하면서 리플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1일까지 또 반론 답변을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SEC 답변 같은 경우는 9월 8일까지 또 답변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SEC에서 법원에 제출한 중간 항소 신청서에는 이 SEC가 이전과 달리 이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중남미의 친암호화폐 국가도 이 엘살바도르의 암호화폐 관련 라이선스를 모두 획득했다라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비트코인을 좀 법정 화폐로 인정한 세계 최초 국가였죠. 그 이후에 좀 디지털 자산 발행을 규제하는 법률이 정식적으로 제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 최초의 정식 라이선스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두바이 등 18곳의 시장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낸스의 발걸음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시장도 점차 확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낸스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옆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브릭스 경제 확장, 탈달러 속도 결정 가능해.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브릭스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으로 조금 더 초점 맞춰서 풀어주실까요? 네, 브릭스가 우리가 한동안 이야기를 못 듣다가 내일부터 이제 22일부터 24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중국 때문에 이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브릭스 5개 나라의 이제 머리글자를 따서 브릭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때 우리가 참 브릭스 이야기 많이 했던 적도 있습니다. 맞아요. 상당히 이 국가들이 앞으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겠다. 왜냐하면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또 러시아도 있고 남반구에 남미에 브라질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남아공도 공화국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사실 좀 지난 한 10여 년간은 또 주춤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도 경제가 신통치 않고 바깥으로는 이제 미국과 좀 대결하는 국면인데 뭔가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 볼까. 그래서 뭐 러시아하고도 교류를 하고 또 브라질의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도 중국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미국 봐라.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좋고 또 브라질하고도 이렇게 협력 관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브릭스를 통해서 한번 중국의 돌파구를 만들자. 이런 게 이제 사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몸집을 더 키우겠다. 그동안에 이제 브릭스가 5개 국가였는데 핵심은 뭐냐면 브릭스의 회원국을 늘려서 경제도 확장시키고 그동안에 이제 전 세계의 이 경제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기축 통화는 달러죠. 그럼 왜 우리가 미국 달러에만 의존해야 되느냐? 중국의 위안화나 다른 통화를 내세울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이 브릭스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강조하면서 좀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또 유럽 중심의 G7, 또 중국이 주도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브릭스를 통해서 이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걸 좀 중국은 더 키우고 싶은 겁니다. 플랫폼으로 몸집도 키우고 탈달러화에 대해서도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이 브릭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결정적이고 전적인 건 아니겠지만 중국 경제가 요즘 좀 신통치 않다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이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할지 여부도 뭐 브릭스도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변수. 과연 이 브릭스 모델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또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좀 눈길을 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동아줄이네요.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브릭스가 세계 경제, 세계 GDP 2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베트남 등 23개 국가에서는 가입 신청을 완료했고요. 여기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 주도의 회원국 확대가 핵심 의제라고 하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 증시 역시, 우리 경제 역시 영향력을 상당히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뉴스를 통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아봐야 할지도 관건인데 어떤 부분을 좀 투자로 좀 뽑아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브릭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진행자께서도 세계 GDP의 어느 정도 규모다라는 말씀 주시는데 그게 좋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은 이 정상회의 참석도 못해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도 최근 들어서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브라질도 보면은 룰라 다시오바 대통령이 재집권을 했지만 여전히 나라는 좀 갈등이에요. 브라질도 예전만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인도인데 인도의 경우에도 참 입장이 난감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의 관계도 있고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또 하나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은 정말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상 유럽 성격의 국가라는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획기적이거나 또는 큰 폭의 영향을 주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브릭스 경제 성장률 추이 이제 5개 나라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좋았죠. 저 위에 올라간 걸 보십시오.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도 완전히 초경제 성장 12%, 15% 가까울 정도의 성장이 최근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끝자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4.4%다. 오히려 지금 가장 최근에 이 표에 나오는 기록만 놓고 보면 지표만 놓고 보면 추이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인도가 8.2%로 중국보다 더 높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의 경우에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5. 그러니까 이게 좋았을 때는 세계 경제 규모의 한 4분의 1 정도까지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분의 1 정도. 그런데 이 나라들이 또 인구는 많습니다. 중국도 그렇잖아요. 13억, 인도 13억. 합하면 26억이에요. 인구만. 그러니까 인구는 전 세계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뭐 생산도 중요하지만 뭐 소비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인데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분명히 봐두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 회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이번 이 브릭스 회의를 주도하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몸집을 이제 좀 부풀리기를 하겠다. 회원국을 많이 늘리겠다. 한 70개국 이상 정도가 이번에 이제 총 합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또 중요해요. 숫자가.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이나 또 아프리카 연합 집행위원장. 아프리카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에 신개발은행 총재가 뭐냐면 이 신개발은행이 이 브릭스가 만든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G7이 주도하는 은행이 뭐 IMF나 월드뱅크나 미국 영향력이 강하죠. 그런 이제 세계 기구가 있다면 이들이 브릭스가 새로 만든 게 신개발은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표만 놓고 보면 지금 썩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브릭스가 BRICS.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브라질은 관망 흐름이고요.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더 안 좋고 중국도 뭐 지금 부동산 위기랑 디폴트랑 뭐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도 지정학적으로 애매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인도가 지금 미국과의 상황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인도를 잡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도 이전에 인도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이번에 회원국을 확대하는데 5개 나라 외에 어떤 나라가 포함되는지가 상당히 이번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달러화.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뭔가를 넘어서긴 당장은 쉽지 않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이제 가입을 신청하는 10만 국가들이 한 23개 정도 나라가 돼요. 이 나라들 보면
우리가 들어봤을 때 비중이 꽤 그래도 있을 만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우디, 그다음에 이란. 이 두 나라는 왜냐하면은 원유 때문에 그렇죠. 또 한 나라는 이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도 브라질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남미에 있는 국가인데 규모도 상당히 크고 이 나라가 뭐 축구로 유명한 나라예요. 메시의 국가인데 이 나라가 또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르헨티나 하면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업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염호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리튬을 확보하는 그런 지금 자원 외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나라가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큰 기업이죠. 큰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나라가 가입이 되는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탈달러입니다. 달러의 의존도를 좀 줄일 수 있느냐. 근데 잘 보십시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21년까지 나와 있는데 각 나라의 외환 보유고 자산 비중 왼쪽 그래프의 상단을 보시면 달러가 있는데 2020년에 51%였다가 달러가 또 비중이 조금 늘었어요. 54%로. 그런데 하단에 있는 위안화를 보시면 위안화는 고작해야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대는 상당히 위안화의 비율을 늘리고 싶은데 실제 전 세계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 외환 보유가는 달러가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는 하는데 생각보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자, 기대를 하는 이유는 보면 향후 5년 동안 외환 보유고 조정을 보면 위안화를 늘리겠대요. 무려 81%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요. 근데 달러를 또 축소하겠다는 것도 80%나 됩니다. 그러면 자, 각 나라들도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전 세계가 영향을 받잖아요.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 통화가 필요하다. 위안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통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은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화는 못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비중을 조금씩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글로벌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의 점유율이 58.6%로 조금 내려갔어요. 58.6%로. 근데 올해 1분기를 보면 59.2%로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탈달러에 대한 욕심은 가득하게 있는데 실제로 이 달러의 비중을 줄이는 현실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달러의 비중을 줄이려고는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새로 가입하는 국가들의 움직임 역시도 중요해 보이는 포인트인데요. 네. 아르헨티나,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원의 국가죠. 또 사우디, 이란, 원유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나라고요.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까지 지금 어떤 국가들이 들어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끌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회원국들, 기존 회원국인 인도와 함께 이제 앞으로 들어올 만한 회원국들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주식 역시도 관심 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이와 관련해서도 함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선은 이제 사우디가 가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브릭스 회의를 투자자 관점에서 보실 때는 사우디가 가입이 최종 결정된다면 상당히 브릭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왜? 러시아는 휘청휘청하는 상황이지만 사우디의 경우에는 뭐 원유라든지 또 그다음에 네옴시티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살만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우디의 목소리가 브릭스 내에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사우디 그러면은 뭐 석유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옴시티에 투자하는 뭐 현대로템이나 이런 기업들까지 또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완전히 가입을 하는지 여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내용 듣다 보니까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전에 한미일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조금 더 편을 들겠다 하는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이 좀 소외됐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피해를 보진 않을까 이렇게 사우디도 들어오고
회원국들이 이렇게 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종목들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한미일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죠. 앞으로 이제 북중러가 또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 더 이제 끈끈한 협력체가 될 겁니다. 북중러.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을 완전히 손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 비중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한 가지만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 브릭스에서 주목을 하는 건 뭐냐면 이 브릭스가 그럼 성공적이라는 거야? 안 성공적일 거라는 거야?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 여부를 따져보기에도 조금 더 브릭스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많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보여주실 수 있으면 그래프를 한번 인도, 그다음에 중국의 그 국경 분쟁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브릭스에 러시아가 좀 비틀비틀하면서 핵심 국가가 인도거든요. 경제 성장이나 또는 인구 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인도 중국이 갈등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중국 인도 사이에 인도 북부에 바로 여기 그림을 보시는 중에 이제 중국령과 인도령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우고 2020년에는 수십 명의 군인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앙금이 그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브릭스 내에서 중국이 너무 주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인도, 또 인도는 미국하고도 상당히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또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브릭스의 방향이라면 인도가 또 찬성을 못해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 이 고민도, 갈등도, 국경 문제 같은 갈등도 담겨져 있고 또 미국하고의 묘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브릭스는 앞으로 또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브릭스가 당장에 먼저 뭔가 문제 해결이 되는 협의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두는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브릭스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준비가 미비해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혹은 매크로 관련해가지고 과제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했을 때 살펴봐야 할 종목군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는 양쪽에 다 양쪽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브릭스가 또 앞으로 향후의 미래에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프리카도 포함되어 있고 중동도 포함되어 있다는 결국 자원입니다. 뭔가 자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이들 나라가 대체적으로 신흥 개발 국가거나 저개발 국가예요. 그러면 이들 나라에 앞으로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데 이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진출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업으로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이 지금 제가 한번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SM그룹이 HMM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그랬는데 지금 LX도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뛰어든 HMM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 중에서는 현금성 자산이 가장 많다. 이게 이제 LX입니다. LX그룹이.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듯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이 원료 자원 개발을 상당히 또 가열차게 하고 있는 회사가 이 LX 인터내셔널이고요. 그래서 2분기 매출이 지금 3조 한 4천억이 넘죠. 그런 것도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고 친환경 강물 이런 차원에서 브릭스와 연계지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건데 니켈과 또 리튬 관련해서는 이 회사가 상당히 자원 확보에 대해서 수준 높은 네트워크를 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열사인데 한국유리공업이 바로 이 계열사예요. 그래서 친환경 유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점이 될 수 있어서 꼽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면요. LX 일렉트릭입니다. 자, LX 일렉트릭을 선택한 이유는 상당히 많은 인프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다. 왜? 자, 앞으로 이제 브릭스가 강화되면 사우디나 이란이 가입하게 되면은 에너지 부분에서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을 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전기,
이런 부분에 좀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면 이 부분의 강자가 LX 일렉트릭이다. 최근에 이제 철도 신호 시스템 이제 사업이 발주가 되는데 여기에도 참여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춥고 하다 보면은 냉방기, 난방기 쪽의 사용 빈도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 또 LX 일렉트릭의 기업의 특징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충전기 시장입니다. 충전 시장인데 지금 독일의 이 롤랜드버그라는 컨설팅 업체가 이 충전기 시장이 전기차 충전 시장이 2030년경에는 3,250억 달러로 지금보다도 4배, 5배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LX 일렉트릭이니까 그만큼 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기업이 어디냐? 아까 아르헨티나 말씀드렸죠. 아르헨티나의 염호, 리튬의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폐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를 사용하고 난 그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는데 마지막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이 폐배터리 시장이 계속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이 시장이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포스코 그룹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일단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폐배터리를 다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클린 메탈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계열사를 통해서 양극재를 뽑아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시장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조금 주가가 내려갔어요. 그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꾸준히 그래도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기업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회사 세넥스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호주의 천연가스 장기 공급 계약을 연이어서 하나만 아니에요.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지금 좀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주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더 좋은 거죠. 또 하나 뭐냐? 풍력 발전까지 관여를 합니다. 자, 전남 신안군 자원도 서쪽 해상에 3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환경 영향 평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난히 이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부터 풍력 발전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도 계속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따진다면 국내외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브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원이나 또는 이 브릭스 가입을 또 기존 국가들과 이제 가입이 예상되는 국가들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인프라다. 저개발 국가나 신흥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을 다 통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앞으로 취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브릭스와 탈달러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미중 충돌 시대 그리고 여기에서 자원 확보가 관건이다라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인프라 구축이 확신 좀 또 확정적으로 되면 우리 역시도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LX 인터내셔널과 LS 일렉트릭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꼽아봤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이렇게 활기차게 저희 진행할 수 있으셔서 정말 저도 활기차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동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 이오 테크닉스 레이저 회사죠. 펀더멘탈로 원익 QNC 쿼츠 공급업체입니다. 이렇게 오늘 공교롭게도 IT 두 개 회사가 됐네요. 자, 이오 테크닉스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요 아주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제목을 HBM 관련주 강세다 이렇게 해놨어요. 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최근에 AI 관련된 칩으로서 이제 이쪽이 곽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주가가 좋은데 그중에 가장 대장주는 사실은 한미반도체였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계속적으로 AI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왔고 이쪽에 이제 TC 본딩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특화돼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만든 지가 벌써 꽤 돼 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특화를 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듀얼 TC 본더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까지 다시 또 더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확실히 관련주가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각광을 받고 있었고 최근에는 MSCI 편입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오 테크닉스 빨간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이오 테크닉스도 최근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레이더에 계속해서 걸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어쨌든 그 HBM 관련주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인텍플러스, 이오 테크닉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는 뭐 거의 50% 시장 점유율을 이제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뒤따라오는 오히려 역전된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오 테크닉스는 삼성전자의 D램 관련해 가지고 이 장비를 많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닐링 장비 또 스텔스 다이싱 장비 이쪽이 그 HBM이나 D램 이쪽에 관계가 많은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이거 보면요. 삼성전자의 HBM 관련해서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분기는 이제 지나간 건데 어쨌든 하단은 컨센서스 하단은 부합을 했다. 이런 얘기고 방금 말씀드린 어닐링 장비 이쪽을 계속 납품을. 이게 어닐링 얘기가 벌써 나온 지가 거의 뭐 10년이 다 돼가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1Z, 1A 나노미터입니다. 이쪽에서 그 들어가는 걸 계속적으로 이제 이오 테크닉스 장비가 들어가고 있어서 시장에 관심을 안 그래도 받아왔는데 최근에 HBM 관련해 가지고 1Z 나노 그리고 HBM3E는 1A 나노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쪽 어닐링 장비를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해가지고 웨이퍼를 절단하는 거죠. 그쪽도 지금 최근에는 사실은 디스코 쪽으로 좀 기술력을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오 테크닉스를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향산 테스트 이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10월 달에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그 말쯤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장비 발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를 하나증권에서 20만 8천원으로 올렸습니다. 컨센서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컨센서스는 한참 밑에입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은 지금 아주 강력하게 할증을 10%가량 더 하면서도 20만 원대 위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드린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1Z나 1A에 이쪽에 더 확대 공급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거고 스텔스 다이싱 해가지고 4분기 아까 말씀드렸죠. 4분기에 수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루빙 장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루빙 장비 그 외주 가공업체인데 여기에 또 장비 매출을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차트를 보시면 뭐 한미 반도체보다는 덜합니다만은 꾸준히 이렇게 올라왔고요. 지난 7월 하순경에 한번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는 양상을 보이다가 다시 이동평균선 그 지지를 받고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파는 것 같지는 않고요. 거래량이 약간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매수를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리레이팅이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상단에 지금 많이 와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목표 주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향이 된다고 치면 조금 더 위쪽을 보면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분기에는 뭡니까? 스텔스 다이싱 수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고개를 많이 쳐들고 있고 뭐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좀 탈출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PBR로 절대적인 평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의 PBR은 3.5배입니다. 과거에도 비쌌고 지금은 더 비싼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미반도체가 HBM 관련주로 치고 나가면서 PBR이 무려 10.4배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오테크닉스가 최근에 좀 올라온 건 있고 PBR이 3배 이상으로 이렇게 높이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분위기는 좋아서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목표 주가 올라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현재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14만 8천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아까도 하나증권에서 예에서 봤습니다만 20만 원을 지금 뚫고 올라오는 목표 주가가 드디어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 좋다. 그래서 센티멘탈로 오늘은 이오테크닉스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펀더멘탈 주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 주식 오늘은 원익 QS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에서 이제 시가공정에서 쿼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쿼츠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주가로 보시면 BCNC도 합성 쿼츠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급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익 QNC도 최근에 이런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가 아무래도 가동률 조정을 좀 하고 있고 재고 조정도 하는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서서히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금요일 날 이렇게 한번 강하게 튀었습니다. 바닥권에서 반등을 해서 재료에다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분기 전체적으로 고객사가 가동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도 여전히 조정을 하는 이런 단계죠. 아직까지 삼성전자에서 급하게 가동률이 올라온다 이런 소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가공정에 들어가는 쿼츠 또한 가동률 조정 이런 국면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업사이클 진입 시 성장성이 기대된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은 좋게 봐서 실적은 어쨌든 지금이 바닥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적이 매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에서 나온 거는 이제 좀 더 앞을 보는 거죠. 24년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2분기에 일단 실적 바닥이 있고 지금 이제 8월에 이 회사가 이제 신공장이죠. 캠퍼스 S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가서는 말이죠. 24년도에 대만 파운드리 이쪽에도 이제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자회사 모멘티브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리콘 원재료를 갖다가 공급을 하는 데인데 여기서 판가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리콘 파우더 판가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익 QNC의 모회사 단이나 자회사 단에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실적 바닥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많이 밀려 내려왔죠. 근데 이 바닥에서 금요일 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료에다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사적인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이렇게 높지 않죠. 하단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PER로 보시면 BCNC 27배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재료주 37배 있고요. ISC는 무려 48배나 있는 거에 비해서 원익 QS는 10.3배에 불과하다. 그래서 23년 실적 바닥인데도 10.3배고 실적이 더 올라가면은 PER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닥권에서 좀 보자 이런 생각인 겁니다. 자, 목표 주가 최근에 서서히 좀 올라갔죠.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 36%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이오테크닉스, 펀더멘탈로 QNC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감에 이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만이 홀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일면 브릭스 경제 확장, 자원 확보가 결국 관건인데요. 개발도상국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핵심입니다. 인프라 관련 세 종목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HBM 관련주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펀더멘탈은 L자형 회복을 예상하는 원익 QNC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